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서울의 산동네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7살 때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이 들면 항상 엄마는 저를 업으시고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걷곤 하셨습니다. 매일 밤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밤거리를 배회하셨습니다. 그때는 개발이 되기 이전에 1980년대 말 서울이라 걸을 수 있는 곳이라 해봐야 산과 들뿐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왜 밤에 항상 저를 업고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색하시며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를 업고 밤에 어딜 나간 적이 없단다.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매일 밤 저를 업고 논밭과 산을 걷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도 잠이 들었고 저는 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등을 보니 흰색 한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똑같았습니다. 여자가 절 업는 느낌과 정신을 차리면 여자의 등이 보였고 논밭을 지나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날은 유심히 여자를 봤는데 머리카락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지금도 머리가 길었거든요. 어느 정도 산 중턱에 오르면 저는 침대에서 땀을 한가득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 일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쉬시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보기에는 그때마다 산에서 나는 플레음이 너무 진하게 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악몽이나 가위 눌림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저를 업고 일어나는 순간에 정신이 들었고 제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저를 업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억지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침대를 보니 침대에 제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넋을 업고 가는 건지 아니면 영혼이라도 업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 집에서 사는 동안 몇 달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저를 겁주거나 말없이 업고 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엎인 채로 그 여자의 등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차갑다거나 이질적인 느낌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등을 만지자 여자가 잠시 멈추더니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1분 정도 지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중턱에 오를 때까지도 정신이 몽롱하면서도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산중턱에만 가면 현실로 돌아오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산중턱의 바위 위에 한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물고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중턱을 지나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곰방대로 여자의 머리를 후려치셨습니다. 그 광경을 2번 정도 더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여자의 머리를 곰방대로 후려치면 저는 땀을 한가득 흘리며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사 간 뒤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절 매일 밤 업고 가던 여자와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낡은 학생회관에서 나타난 얼굴 없는 존재. 어느 학교나 괴담은 하나씩 있잖아요. 저희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의 한 낡은 건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생회관처럼 쓰이는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인데 너무 낡아서 구름 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면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어느 날 학보사 기자 A는 후배들과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학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학보사 사무실은 그 낡은 건물의 3층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밥 먹으러 학생 식당을 간 사이에 건물이 정전이 되었고 A와 후배들은 어두운 복도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3층 계단을 올라온 모퉁이를 도는 순간 모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숨이 막혀 창백해진 것처럼 새하얀 얼굴의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는 쪼그려 앉아 무심한 눈으로 맞은편 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A와 후배들은 그 여자를 보고 정말 놀랐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쳐 학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학보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기가 들어와서 밝은 사무실에 비가 있었습니다. A는 정전이었는데 언제 전기가 들어온 거야? 라고 하니 B가 의아한 얼굴로 무슨 말이야? 정전이라니 전기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라고 하더군요. A는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는 복도에는 전기가 밝게 들어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A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함께 있었던 후배 한 명이 농담조로 말하더군요. 우리 전부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후배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야, 아까 우리가 본 이상한 여자도 그럼 귀신 아니냐? 그런데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A는 방금 전에 본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느낌이나 옷차림은 기억나는데 유독 그 여자 얼굴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A가 후배들에게 그 여자의 얼굴이 기억나냐고 재차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A처럼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후에도 그 여자가 나타날 때면 정전이 난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그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얀 형체. 세미나로 2박 3일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일정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주변이 이미 어두웠다. 운전은 함께 갔던 사원에게 맡긴 후 조수석에 앉아 있었더니 피로 탓에 슬슬 잠이 쏟아졌다. 대리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잠시 눈이라도 붙이세요. 운전하던 사원이 꾸벅대며 졸던 나를 본 모양이었다. 자네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나만 잘 수 있겠어? 도착하려면 2시간은 걸릴 겁니다. 잠시라도 자두세요. 그래, 그럼 1시간만 잘게. 1시간 있다가 깨워줘 교대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는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얼마 뒤 차의 흔들림에 잠에서 깨어났다. 살짝 눈을 떠보니 굽이진 산길을 달리는 중인 듯했다. 대충 거리와 시간을 가늠해보니 한 40분가량 잔 것 같았다. 일어나서 교대를 해줄까 아니면 잠시만 더 쉬고 있을까 고민하던 중 창밖에 무언가가 보였다. 도로 가장자리에 뭔가 하얀 물체가 서 있었다. 차가 빠르게 스쳐 지나간 데다가 멍하니 있어서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표지판이나 나무는 아니었다. 정체가 뭐든 간에 잠이 깼으니 슬슬 교대를 해줘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다시 그 하얀 형체가 보였다. 정신이 좀 든 탓에 이번엔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키가 2m가량 되는 하얀색의 사람 형체였다. 그것이 도로 옆에 서서 팔 같은 걸 쭉 뻗어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마치 행사장 풍선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모양새였다.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주유소 마네킹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산길에 광고 마네킹이 있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의아해하고 있으니 다시 그 하얀 형체가 보였다. 마네킹이 아니었다. 좀 더 자세히 본 덕에 그 형체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천을 뒤집어 쓰고 흰색 페인트를 칠갑한 장신의 사람 같은 형태였다. 이상할 정도로 어색한 움직임으로 도로가에서 한쪽 손을 들고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왠지 나타나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듯했다. 슬슬 무서웠다.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운전하고 있던 사원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는지 묵묵히 운전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평소 오컬트나 귀신 같은 걸 좋아하던 친구라 뭔가를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밖에 보이는 이상한 형체에 대해 물었다. 이서원, 저기 밖으로 뭔가 하얀 게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아나? 내 말에 이서원은 굳은 얼굴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한 채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리님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문고리. B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룸메이트와 싸우는 바람에 자취방을 싸게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주위의 교통편도 꽤나 편하게 되어 있어서 명당 중 명당인데 운이 좋게 그 자리를 구했다고 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B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강의는 물론이며 자주 가던 음식점, 술집,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의 절친이었던 A는 걱정이 되었는데 뭔가 집에 큰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거겠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일 정도가 지났고 아무리 생각해도 B의 행방이 걱정이 돼서 A는 B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자취방에선 아무리 B를 부르고 노크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B가 정말 어디 갔나 싶어서 돌아가려다 자취방의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A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취방의 벽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이상한 점은 다른 곳은 전혀 묻어 있지 않고 오직 문고리가 있는 높이의 벽에만 붓으로 물감을 묻혀 점을 찍은 것처럼 빨간 점이 가득했고 수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침대에는 B로 보이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대요. A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이해서 무서웠지만 B가 걱정이 돼요. 걱정했잖아. 방이 왜 이래?
뭔 일 있어? 한 손으로 이불을 걷어 올리려 했지만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불이 비와 한 덩이가 된 듯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 해도 들어 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불과 한 덩어리가 된 그것을 세로로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이불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온몸에 피 칠갑을 한 채 죽어 있던 비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한데 몸에서 흐른 피가 굳어 이불과 몸체가 붙어버린 것이었겠죠. 비의 모습은 퀭하게 눈이 떠져 있었고 죽기 직전까지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니 경찰이 출동했고 당연히 첫 발견자인 A가 유력 용의자였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자 의심을 거두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B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B의 몸은 다른 부분은 지극히 멀쩡했고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 손가락은 전부 둘째 마디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벽에 묻은 모든 피는 전부 B의 피였습니다. 양으로 치면 B의 몸에서 나온 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B는 자취방의 벽을 손가락이 다 터져 나가도록 두드리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A가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귀신에 홀리면 문고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B는 그 자취방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문고리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고리 높이의 벽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그곳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속에 숨었지만 흘린 피가 너무 많아 과다출혈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시원에서 겪은 미스터리한 전화 사건. 내가 20살 때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 일이다. 당시 나보다 1살 어린 여리여리하고 예쁘장한 여동생이 옆방에 살고 있었다. 사귀던 사람과 잘 안 되어 급히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살 곳을 구하길래 일단 내가 있던 곳에서 하루 이틀 재웠다가 옆방이 마침 비어 있어 그곳으로 입주했다. 그날도 여전히 알바를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피곤에 지쳐 잠들었다. 작은 1인용 침대에서 뒤척이다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던 상황이었다. 벽에 바짝 등을 대고 옆으로 누워 비몽사몽 막잠이 들려던 순간이었다. 누가 등 뒤에서 손을 쓱 내밀어 내 허리를 감싸는 것이었다. 그 생생한 사람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었다. 잘 때 뒤에서 앉는 버릇이 있던 여동생이 생각나서 그냥 동생이구나 하고 잠을 청하려던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며 벌떡 일어났다. 등 뒤에 가슴이 닿은 느낌과 허리를 감싸는 팔의 느낌은 있었지만 다리의 느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동생은 며칠 전에 옆방으로 입주했을 뿐 내 방에 들어올 일이 없을 뿐더러 내 뒤에는 벽이었다. 깜짝 놀란 나는 급히 일어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서운 경험을 말하며 수다나 떨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대낮이 되었고 나는 출출해져 피자를 주문했다. 일어나 복도로 나와 동생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서너 번 두드리자 동생이 문을 열고 나와서는 언니, 왜요? 라고 물었다. 나는 피자 시켰으니 주방에 가서 같이 먹자라고 말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왔다. 피자 배달이 도착했다는 연락이었다. 알겠어요, 언니. 거기서 기다릴게요. 동생이 이렇게 말하길래 나는 피자를 받으러 갔다. 피자를 들고 공동 주방으로 갔는데 동생이 이미 주방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신나서 피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그러자 동생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언니, 친구분은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동생을 쳐다봤다. 아까 언니가 친구랑 같이 피자 먹자고 전화했잖아요.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다시 잠들락 말락 했는데 언니가 노크해서 피자 먹자길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안 받아서 내가 노크해서 깨웠잖아. 그러자 동생이 말했다. 아닌데요. 저 언니랑 통화했는데요. 동생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18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내 번호로. 하지만 내 휴대폰에는 발신 기록만 남아 있었고 수신 기록은 없었다. 나는 당황해서 방금 겪은 일을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동생이 소름 끼쳐 하며 말했다. 혹시 그 언니 뒤에서 아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친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무서워요, 언니.
동생의 진지한 반응을 보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았다. 저희는 그 후로도 3달을 더 그곳에서 살다가 보증금을 모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6번째 이야기, 친구의 부탁. 제가 원래 꿈을 정말 안 꾸는 편인데 오늘 꿈을 하나 꿨습니다. 한 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꿈속에서 느낀 바로는 어렸을 때 친했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무슨 부탁을 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그 부탁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기분 나쁜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거실에 두고 방으로 휙 들어가서는 방문을 열어놓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정면을 보고 있어도 어느 정도 옆 시야는 보이잖아요. 옆 시야로 뭔가 덜렁거리는 게 보이길래 뭐지 싶어서 봤더니 축 늘어진 발이 누가 봐도 목을 매단 사람의 흔들리는 그림자였어요. 꿈이었는데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고 집에는 저와 그 친구뿐이었으니 이 발이 친구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거절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떡하지 싶었죠. 방 밖으로 나가서 친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볼 용기는 없고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의 시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그 자리에서 그 그림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꿈인데도 심장이 너무 떨려서 경찰서에 전화했죠. 그리고 무작정 집 주소를 말하고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만 반복했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입만 덜덜 떨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또 옆 시야로 뭔가 보였습니다. 뭐지 싶어 살짝 봤는데 이번엔 다리가 막 버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괴하게 발목과 무릎이 꺾이면서 공중에 떠서 방 쪽으로 다가오는데 한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리프트처럼 매달려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휴대폰도 떨어뜨리고 눈을 떼지 못한 채 쳐다보고 있었죠. 무릎까지 보이던 게 점점 다가오면서 허벅지, 골반, 허리, 그리고 상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얼굴이 딱 보였어요. 친구는 목에 걸린 올가미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입이 찢어질 듯 울면서 말했죠. 재밌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부탁 들어줄 줄 알았어. 그 말을 듣고 나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더 이상 잘 수 없었고 밤을 지새웠어요. 7번째 이야기, 신문 배달 중 만난 신도시의 공포. 집을 신도시로 이사하고 올여름 한 달 정도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라서 다 지어진 아파트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었죠. 일단 신문 돌리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해야 할 가장 높은 층으로 간 뒤 신문을 놓고 문이 닫히기 전 빠르게 타서 다음 층을 누르는 식을 반복합니다. 새벽 2시부터 아무도 없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신문을 돌렸습니다. 4시가 되었을 때쯤 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맨 위층에 신문을 두고 다음 층에 신문을 놓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빠르게 하기 위해 닫힌 버튼을 누르고 층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른 12층에는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말이죠. 닫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을 누를 때마다 나오는 음성 있잖아요. 저는 계속 닫힘을 연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11층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1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12층 취소라고 말하고는 12층 버튼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11층, 12층 취소, 10층, 11층 취소, 9층, 10층 취소. 음성에 맞춰 엘리베이터의 버튼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버튼은 9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엘리베이터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고장인지 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8번째 이야기, 상상괴담.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맥도날드였다. 도시 여자들이 연동성의 파티에서 억센 아이였다.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금발을 언더컷으로 자르고 1년 전에 새긴 문신이 있던 그 아이는 훗날 대학에서 자퇴하고 나선
관심이 식을 만한 인더스트리얼 피어싱을 끼고 있었다. 첫눈에 그냥 특이한 걸 시험해 보려는 흔한 여대생 중 한 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연예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나는 30살의 동성애 사서였다. 애까지 딸려있고 융자금 걱정도 해야 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차마 그 아이를 못 본 척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자기 자매가 다 같이 맥도날드에 갔던 이야기를 풀었다. 다들 나사 빠진 행동을 하는 동안 마즈는 간호인 신용을 했단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너무 웃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다. 살짝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젠이었다. 젠은 맨날 자기 자매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들을 때마다 부러워 죽을 것 같았다. 내게는 은둔 생활을 하는 남동생뿐이었다. 동성애의 성전 환자로 커밍아웃하고 가족의 눈밖에 내버려진 아이였다. 가족이 날 받아들인 건 그나마 내가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젠의 자매가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듣고 있으면 이 아이가 가진 행복의 절반만큼이라도 내게 있기를, 젠네 가족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가족이 가깝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젠은 내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사귀게 되고 한 달이 지나가기도 전에 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젠에게 극적인 사건과 위험천만한 일은 일용할 양식과도 같았다. 자기가 만족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갈구했다. 자기도 남자만큼이나 억세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워대질 않나. 어느 밤엔 젠이 피범벅이 되어 주먹에는 멍이 가득한 채로 입에선 욕지거리를 뱉으며 들어왔다. 그날 밤 젠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 딸에게 그런 꼬락서니를 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젠이 여름방학 동안 머리를 좀 식히고 난 뒤에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젠은 상담을 받기로 하고 나는 좀 더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젠이 춤을 추고 술을 들이키고 투덜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엉뚱한 시대에 태어나 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얜 70년대 태어나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어야 했을 여자였다. 그러자 젠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나도 문제는 잔뜩 있었지만 젠은 가끔 자해를 하곤 했다. 얘네 세대의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양이었다. 애를 미친 듯이 흔들며 자기 몸에 뭔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젠은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듯 내 품으로 안겨왔고 난 젠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꼭 껴안아주고 진정할 때까지 젠네 손에 입을 맞췄다. 목류병도 있었다. 아마 젠네 문제 중 가장 대처하기 쉬운 문제였을 거다. 젠의 자매를 만나보고 싶다 할 때면 젠이 전화를 걸어 각자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보았다. 제시카는 자연보호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하고 있고 시오바는 런던에서 작은 금은방을 하며 주부로서 2자녀와 살고 있었고 알렉스는 아시아에서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알렉스가 유럽을 거쳐 미국 쪽으로 올 수도 있긴 하겠다고 했다. 다른 애들은 사는 곳이 너무 멀었고 우리에겐 만나러 갈 정도의 돈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젠의 부모님은 뵐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젠의 아버님을 하필 장 보던 중에 뵙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아버님께서 가시 돋친 목소리로 유쾌하게 말씀하셨다. 제 딸의 여자친구를 드디어 뵙게 되다니 영광스럽습니다. 아버님께선 젠을 쏘아보셨다. 그간 젠은 바로 이 만남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우리를 스타벅스로 데려가 커피를 사주셨다. 아버님께서는 딸의 성적 취향뿐만이 아니라 나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셨다. 내 직설적인 성격상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하자면 절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놀랐습니다. 미국 중산층 아버지 중에서 자기 딸이 싱글맘 동성애자와 사귀는 걸 보고 이렇게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실 분은 없다시피 할 텐데요. 아버님께서는 라떼를 한 모금 드시더니 회색코 수염 아래로 작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딸이 저번에 사귀었던 애가 딸이랑 판박이었거든. 어땠을지 상상이 가나. 적어도 자네가 여자친구면 뒤에서 봐도 누가 누군지 헷갈릴 일은 없잖아. 난 아버님의 소소한 농담에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젠 부모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초대해 주신 날 젠은 나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방구석에 틀어박혔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따지고 들었다. 너희 아버님 정말 멋지신 분이야. 우리 아빠가 아버님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동성애 문제를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원이 없겠다.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제니 소리쳤다. 안 받아들여 주셔. 안 받아들여 주신다고. 그럼 뭐 스타벅스에서 하신 말씀이 연기라는 거야? 연기 대상 받으셔도 되겠네. 난 바보라서 그런지 아주 그냥 깜빡 속아갔거든. 그런 말 하지 마. 제니 말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듯 보였다. 너 바보 아니야.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줘. 이미 골백 번은 싸워온 주제여서. 입을 닫았다. 아무튼 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난 내 부모님이랑 저녁 먹으러 갈 거야. 따라오던가 말던가 내 맘대로 해. 쟤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나 혼자 항했다. 쟤네 어머님께서도 아버님만큼이나 좋으신 분이었다. 두 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견이 없는지를 보며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나 정치, 내 직장, 두 분 직장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쟤네 자매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생겼다. 그러고 보니 다른 따님들은 다들 잘 지내시나요? 어머님께서는 숟가락을 떨어뜨리셨고 아버님은 맥주를 들이키다 사례가 들리셨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입술과 뺨을 냅킨으로 닦은 후 나를 향해 불안한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다. 정말 미안해요, 줄리아 양. 아버님께서는 수치스럽고 또 사과한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나야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었다. 내 바보 같은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났겠지. 이미 몇 년 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낮은 탄성을 뱉듯 말씀하셨다. 아버님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멈추려고 우리가 정신과에 얼마를 퍼부었는데 진정하세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안하구나. 딸들 문제 때문에 고생한 게 벌써 20년이나 되어서 그렇단다. 하지만 제시카는 18살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지. 아버님께서는 고함을 지르셨다. 주방에서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꺼내시더니 술잔을 반 정도 채우신 다음 들이키셨다. 전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야. 망할 머릿속에서 지어낸 환상이라고. 애가 3살이었을 때부터였단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쯤 시오반이 나타났지. 그 후로 다른 애들도 떠올리고 진짜라고 믿더구나. 경악에 빠진 채 이어지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단다. 아기가 동생들과 노는 덕분에 키우기도 쉬웠어. 언제나 혼자서 잘 놀았으니 말이야. 하지만 단순히 같이 노는 게 아니었어. 동생 중 한 명으로 변하는 거였지. 그리고 당시 변해 있는 아이의 이름에만 대답했단다. 각자 성격도 다 달랐어. 제시카는 배려심 많고 성실한 아이였고 시오바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애였어. 아버님이 말씀을 끊으셨다. 알렉스는 모험심 강한 아이였겠군요. 응. 어머님께서 되물으셨다. 아버님께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나를 바라보셨다. 아니란다, 줄리아. 알렉스가 진짜야. 모험심 강한 아이는 제니였단다. 언제나 반항적인 아이였지. 미안하다. 아버님께서 내게 술병을 건네며 말씀하셨다. 여태 상상 속 사람들과 사귀고 있었던 것 같구나. 9번째 이야기, 하얀 방 속의 유리 건물. 나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다. 꿈의 내용은 주로 쫓기는 꿈이 많았다. 대개 나를 쫓는 존재는 자연재해나 좀비 또는 사람이었는데 빈도로 따지자면 사람 좀비 자연재해 순이었다. 그래서 늘 꿈이 스펙타클했고 깨어나면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날 꿈은 평소와는 다르게 유독 조용했다. 안개가 낀 것은 아닌데 뿌연 느낌이었고 하얗고 굉장히 큰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곳을 몇 분 정도 걷자 앞쪽의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 건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건물이 내 앞에 나타난 듯했다. 나는 그 건물 쪽으로 걸었다. 가까이 가니 문은 자동문이었고 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내가 문 앞으로 다가가자 문이 열렸고 남자 한 명이 비정상적으로 고개를 길게 뺐다. 그는 내 얼굴 가까이 얼굴을 가져왔다. 남자의 몸은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지만 목만 길게 늘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코, 입이 잘 보이지 않았다. 꿈속의 하얀 방처럼 매우 흐릿했다. 남자는 내 왼쪽 팔목을 잡더니 말했다. 내가 고르고 싶은 만큼 골라. 앞을 보니 수백 벌의 옷이 정갈하게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옷에 관심이 많던 나는 기괴한 남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뜰듯이 기뻐서 말했다. 진짜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팔목에서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가 내 어깨를 잡았다. 그 남자의 목 또한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나는 남자를 등지고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내 얼굴과 가까웠다. 그는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내가 고르는 옷 수만큼 내가 아는 사람을 데려가야 해. 나는 꿈속에서 고른 옷들이 현실 세계에서 내 옷이 될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옷을 고르기에는 무서웠기 때문에 구경만 했다. 한참 구경하다가 건물 밖으로 나가 뒤를 돌아봤다.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두 남자가 목을 길게 뻗은 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잠에서 깼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꿈인데 느낌이 이상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이 친구와는 예전에 여러 번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는 마침 나도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다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친구의 꿈에서는 자신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 무척 설레었지만 왜 설레었는지 그리고 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나와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친구는 손을 들어 남자에게 다가갔고 남자는 엄청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넌 집에 가. 그 소리에 친구는 청천벽력 같아서 짜증이 나고 슬프고 화가 나서 싫다고 갈 거라며 소리치고 울고불고 했다고 한다. 친구는 내 이름을 듣자마자 힘이 쭉 빠져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줄에서 빠져나왔지만 멀리서 그 버스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버스 출발 시간이 되자 자신과 함께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버스에 타고 옆자리들이 차곡차곡 비워졌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두 탑승한 후 그 빈자리에 저승사자들이 앉는 것을 보고 친구는 경악하며 잠에서 깼다고 한다. 꿈속에서 내 이름을 들은 것이 너무 이상해서 전화하려 했는데 마침 나도 비슷한 꿈을 꿔서 전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새벽에 깬 우리는 전화를 끊지도 대화를 이어가지도 않고 그저 밤을 지새웠다. 10번째 이야기, 관심병사. 우리 부대엔 관심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우리에게 무시받고 따돌림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병사들과는 다르게 행동도 느리고 굼떠서 매일 갈굼 먹는 일이 허다했죠. 그날도 일과 시간에 괴롭힘을 심하게 받던 그는 심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야외 화장실 밖으로 우리 분대장이었던 병장이 관심병사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잠도 오지 않고 깨 있었기에 무슨 일일까 하고 슬그머니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군대 생활할 거냐며 혼을 내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관심병사가 심하게 병장에게 대드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병사였는데 나중에는 심해져 욕설이 오갔습니다.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분대장이 화장실이 울리도록 쿵 소리를 내며 후임을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후 병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너무 놀란 제가 문에서 미끄러지며 인기척을 내버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병장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생활관으로 뛰어와 목포를 덮고 자는 척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취침등만 켜진 어두운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전 목격한 장면이 생각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두컴컴한 생활관에서 저를 더 무섭게 만든 것은 분대장의 행동이었습니다. 분대장이 끝에서부터 자고 있는 애들에게 속삭이는 듯한 말투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너 자냐? 아닙니다. 그렇게 자고 있던 애들에게 말을 걸며 제 쪽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너 자냐? 아닙니다. 그날 밤 분대장은 살인을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중대에 어제 목격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이 어떻게 내가 본 걸 알았을까 생각해보니 이렇습니다. 자고 있는 애들에게 자냐고 물었던 것도 대답을 한 것도 분대장이었고 그날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진짜로 대답한 건 저뿐이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만난 의문의 할머니. 어릴 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 채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다. 그 사건은 내가 엄청 어릴 때 겪었다. 기억은 애매하지만 여동생이 아직 갓난아기였을 무렵이니 아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것이다. 당시 여동생이 천식이 심해서 진찰과 약 처방을 겸해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던 먼 곳에 있는 병원에 통원하고 있었다. 나는 딱히 병은 없었지만 매번 동생과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다. 어렸을 때는 설령 병원에 가는 것이라도 멀리 가면 그저 즐거웠다. 게다가 가는 도중에 음식점에 들러 외식할 때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동생 챙기기도 힘든데 나까지 따라오니 무척 힘드셨을 것이다. 너는 집에 있으렴. 이런 소리를 매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고집을 피워서 같이 병원에 따라 나섰다. 병원에 가면 나는 여동생이 진찰받을 동안 병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넓은 병원 안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사탕 하나 먹을래? 새하얀 백발 중 듬성듬성 보이는 검은 머리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 할머니는 몸집이 몹시 작았고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 안색도 좋지 않아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다. 무슨 생각이라도 골똘히하는 듯 어두운 표정에 몹시 지친 것 같은 얼굴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보는 눈이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할머니는 나는 여기 입원해 있단다. 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혼자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나를 보았는데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외로워서 그런데 나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무서웠기에 고개를 젓고 어머니 곁으로 뛰어갔다. 할머니가 어슬렁어슬렁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여동생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울며 달려갔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이상한 할머니가 따라와. 라고 소리쳤다. 따라오던 할머니는 어느새 내 손수건을 손에 들고 이걸 떨어뜨렸네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손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실례잖아. 그런 말 하면 못 써라고 혼을 내셨다. 할머니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듯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다. 우리 딸하고 똑같아. 할머니는 10년이나 더 된 옛날에 어머니와 똑 닮은 딸이 있었다고 했다. 그 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안타깝다는 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동생과 나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잔뜩 안겨주었다. 죽은 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라며 기뻐하던 할머니 모습에 어머니도 거절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할머니가 무서웠던 나는 언제나 입구에서 기다리던 할머니의 모습이 기분 나빴다. 결국 나는 언젠가부터 병원에 따라가는 걸 포기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 병원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라고 권해왔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혹시 진찰 끝나고 맛있는 것을 사주실까 해서 따라가기로 했다. 병원에 도착해 여동생의 진찰이 끝나고 어머니와 수납을 기다리던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오늘은 없나 보네. 혹시 퇴원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평소 입던 환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 A씨, 요새 월요일마다 기다렸었는데 못 봐서 서운했어. 통원하는 요일이 바뀌었으면 알려줘야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질책하듯 말한 후 나를 보며 웃었다. 오랜만이네. 오늘은 아줌마가 맛있는 걸 사줄게. 거절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밀어붙여 할머니는 우리를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식사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2개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괜찮잖아.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럼 이걸 읽어봐.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날 집에 돌아올 때는 평소와는 다른 도로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 너 동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오빠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동생을 지켜줘야 해. 다음 주부터는 너도 동생이랑 같이 병원에 와서 옆에 붙어서 꼭 지켜주는 거다. 그때는 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10년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그때 그 할머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고 물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대답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할머니가 아니라 나랑 동갑이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당시 어머니는 30대였다. 그 할머니는 아무리 봐도 60은 훌쩍 넘은 모습이었다. 어머니에게 들은 진실은 이랬다. 퇴원하고도 계속 병원을 찾는 할머니 모습에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할머니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놀라웠다. 할머니는 병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라 정서 불안으로 자살을 시도해 입원해 있던 것이었다. 딸이 죽은 충격에 자살을 시도했고 그 와중에 심신이 쇠약해져 외모마저 급속도로 노화되었던 것이다. 죽은 딸은 갓난아기였다. 어머니와 닮을 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향해 우리 딸하고 똑같아 라고 말했을 때 여동생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아닌 여동생을 보고 말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상냥했던 할머니가 점차 여동생을 넘기라며 집요하게 요구해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거절했고 여동생을 유괴당할까봐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어머니는 그때 받은 봉투를 내게 보여주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짧은 문장 3줄만 있었다. 딸 곁으로 갑니다. 당신 탓입니다. 계속 원망하겠습니다.